예, 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상일 두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은 이 영화 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예약은 했습니다. 요새 예약이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리뷰나 정보들이 많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보셨을 것 예, 같은데 예, 예.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뭐 단순히 이승만 개인의 어떤 그 뭐 재조명 이걸 떠나서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가 사실은 우리가 해방 이후, 그러니까 해방 이후는 5년이고 그다음에 봉건 체제가 종식된 이후는 50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세계 속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 우리의 근원, 그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잘 조명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교과서에서 배워왔던 그런 역사 이런 것도 있었지만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실의 힘을 보여줬던 이런 다큐멘터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뭐 개인 이승만에 대한 재조명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의 어떤 올바른 재해석 같은 차원에서 저는 이 영화가 다시 한번 해석됐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좌우 진영으로 갈려가지고 사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그 부정선거만 자꾸 부각하다 보니까 그의 그 과도하게 좀 부각이 되고 공에 대해서 이른바 뭐 사실은 농지개혁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한미 제가 말하자면 우리 이제 안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그런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묻혀 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유의미한 해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좀 더 이야기해보는 걸로 하고요. 김상일 평론가는 간단하게 평가를 하신다면. 글쎄요, 뭐 다큐멘터리잖아요. 그래서 건국 과정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공이 있었다는 거는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 부분, 그 시기가 조명이 됐다면 공 쪽을 집중해서 조명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공으로 그 지도자 반열에 올라서 그 이후에 잘못한 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도 독립운동 과정, 건국 과정에서 공으로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오르셨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독재나 여러 가지 뭐 4.4.5입이나 이런 부정선거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잘못하신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더 크게 조명이 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창대했으나 결말이 별로 국민에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앞부분을 그래도 너무 그래도 공이 잊혀지는 거 아니야라는 차원에서 이 영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면 저는 그 부분은 뭐 그렇게 그냥 이해해주고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정치권에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보는 것이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공을 강조하는 분들은 굉장히 보수층이고 이미 그쪽은 다 이미 결집이 돼 있을 건데 이건 역사 분야, 전문 분야 그냥 맡겨놓으면 될 것을 정치권으로 가져와서 논쟁을 만든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전면에 선다. 그러면은 중도층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너무 보수 쪽으로 편향돼서 가네. 내지는 왜 총선을 지금 가지고 뭔가를 행보를 해야 되는데 총선 행보를 해야 되는데 왜 대선 행보를 하지?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이나 국민의힘 총선에는 그렇게 득이 되지 않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고 이 다큐 영화로는 이례적인 흥행 기록을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정치인들이 앞다퉈서 관람 인증 후기를 남기면서 정치권 이슈로도 부각되고 있는데 오늘 여야에서 나온 반응 차례로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공은 덥고 과만 부풀린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아 이승만 대통령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했을지 돌이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는 이승만 대통령을 음지에서 양지로 모셔야 할 때입니다. 권력의 맛을 들인 이승만은 대통령의 자리를 놓지 않기 위해 그 유명한 4.4.5입 개헌을 저질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독재의 길을 튼 암흑을 들이운 사건입니다. 영화에 대한 평가를 늘어놓는 국민의힘을 보니 부정선거 외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로 정권을 연장한 이승만을 찬양하는 모양새가 역시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 관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더욱 이슈화가 됐습니다. 영화 건국전쟁. 한 위원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농지 개혁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거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 윤석열 대통령도 동참했습니다. 건국전쟁에 대해서 역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한 거로 전해지면서 야당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최수영 평론가께 여쭤보죠. 지금 아무래도 지금 김상일 평론가께서 이제 과에 좀 맞춰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 공에 좀 여당 인사들 발언들을 보면은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또 좀 선거를 앞두고 좀 민감한 시기라서 좀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저 정치권 인사들이 대부분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이라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경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지층에다가 이제 호소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과는 과대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들 아닙니까? 뭐 4.4.5입이라든가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평가를 해줘야 그 사람에 대한 엄정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게 놀랐던 것은 그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재임 12년간 그 총 썼던 예산의 52%가 국방비였고 17%가 교육비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육 100년지 대계를 놓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고도의 근대화라든가 이렇게 그 OECD 국가를 뛰어넘는 그런 성장을 저는 이룰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과도하게 너무 정치적으로 뭐 해석하는 거는 저도 동의하지 않고요. 다만 이 영화가 그 객관적인 말하자면 뭐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 그야말로 다큐멘터리 형태로 2억 원 들여가지고 우린 단출한 영화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이렇게 반응하고 더더군다나 뭐 MZ 세대들도 약 한 20% 정도 뭐 관람하고 있다는 이런 통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인해서 우리 역사가 진영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조금 더 객관적이고 사실 중시적으로 가는 좀 계기를 마련해 보자. 그래서 오히려 정치권이 이런 것들을 좀 더 앞장서야지 이거를 각자의 눈으로 해석해서 평가하는 거는 온당한 것이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여야의 반응을 좀 들어본 다음에 좀 여쭤보려고 했던 데 대해서 이제 답변을 앞서서 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고민정 의원 뭐 발언에서도 뭐 부정선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결국 이제 과에 초점을 맞춘 그런 측면에서 좀 야당의 반응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아까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릴레이, 인증 릴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총선에 나오거나 총선과 이제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야당이 더 경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야당이 별로 경계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여당의 도움이 별로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공을 모르지 않아요. 압니다. 이게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간 것, 공산주의를 선택하지 않은 것에 일정 부분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왜 안 했겠습니까? 다 알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그것 때문에 최고의 권력자까지 갔잖아요. 그럼 다 혜택 받은 거 아닌가요? 지금 민주화 운동 해가지고 국회의원 몇 번 했으면 혜택 다 받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시각으로 봐야지 이걸 갖다가 이승만 대통령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서 운동권은 공격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경계에서 하는 비판은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평가 그 문제를 그 논쟁으로 해서 같이 뭐 진영 논리에 다시 가두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야당 정치인도 그럼 비판할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러니까 야당 정치인들도 과도하게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이슈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당이 별로 안 좋은 게 이거 하면은 또 홍범도 장군 그 흉상 이전 문제를 또 떠올리게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도층에 영향을 더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그런저런 것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정치적으로 공세를 취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과하게 논쟁이 붙는 건 저는 안 좋다고 보는 게 역사는 역사대로 전문가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다음에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팩트 파인딩을 해가지고 입증을 하고 이런 걸로 또 역사의 정설로 그다음에 야설로 이렇게 정리해 가는 게 낫지. 이거를 정치권에서 뭐 거기에 논쟁한다고 해가지고 고증하러 뭐 가고 뭐 자료 찾아가지고 다 읽어보고 이런데 시간이나 들이면서 이런 거 하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사실상 양쪽으로 갈려서 싸우게 하는 역할뿐이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 잠시만요. 지금 제 화면 하단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이죠. 김혜경
씨에 대해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관련해서 추후에 좀 얘기를 좀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조금만 더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짧게 말씀드리면 전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제가 사실의 힘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동안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약간 문화적 좌편향이 돼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느끼던 바였는데 이렇게 우파들 그 우파 진영 쪽에서 사실 이렇게 말하자면 좀 국민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이런 오랜만에 영화가 나왔다는 점 이런 점들이 조금 반응에 좀 그런 그 촉발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 역사가 자랑스럽다면 너무 과도하게 미화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국회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도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사전투표 용지에도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직접 찍혀야 된다는 입장을 연일 지금 내고 있는데 한 위원장은 이제 법대로 공정성, 투명성,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부정선거라는 말은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에서 나왔습니다. 여당 대표가 있지도 않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언급해서 불신을 조장한다. 사전투표율을 낮추려는 의도라고 지적하자 한동훈 위원장 또 부정선거 음모론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면서 본투표에서 이미 하는 방식, 법대로 하자는 게 무리한 주장이냐. 민주당이 동의할 줄 알았는데 왜 그러는지 이상하다. 절차도 본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께 먼저 여쭤보죠.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부정선거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선관위의 선거 관리가 규정대로 해야 된다. 물론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지만 내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주소지가 다 인쇄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정부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미리 찍힌 도장을 날인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대요. 그렇지만 법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돼 있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본투표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투표용지 찍어야 된다는 거. 그 얘기 뭐냐면은 사실 선관위가 전 한동훈 위원장이 이게 부정선거 얘기하고자 한 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뭐 소쿠리 투표니 해가지고 선거관리 역량에 굉장히 문제를 드러냈던 게 많잖아요.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선관위 내부 직원들의 이른바 채용 논란만 있어가지고 세습 논란만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선관위가 이렇게 중차대한 총선을 앞두고 관리 역량을 기르고 정확하게 하자면은 법대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국민의힘 당대표 입장인 비대위원장 자격에서 얘기를 한 건데 마치 민주당 대변인이 무슨 부정선거가 있는다는 식으로 획책을 조장하냐 이런 말로 하는 건 오히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에 말리는 거라고 봐요. 규정대로 원칙대로 해서 잘 관리하자는 얘기가 어떻게 부정선거로 갑자기 튀어오릅니까? 이건 논리적 비약이고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려는 그런 음해 수단밖에는 저는 느껴지지가 않아서 투표의 편리성하고 선거의 공정성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사전투표를 낮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걸 결국은 이제 편리성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걸 운용을 하면 돼요.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일단 사전투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미리 인쇄된 것도 할 수 있는 내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현장에서 얼만큼 선관위가 잘 관리하느냐의 문제만 우리가 들여다보면 될 일인데 이걸 가지고 마치 불신을 조장하고 사전투표를 떨구고자 하는 일종의 음모론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하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뭐 진영끼리 대립할 사안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거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신뢰를 높이고 불신을 줄이는 방법이라면 그냥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 거죠. 이걸 해가지고 국민의힘에 더 이익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더 이상하잖아요. 이걸 해가지고 오히려 뭐랄까 관리가 조금 편리성은 줄어들더라도 더 정확하고 그 다음에 불신을 없애는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이라면 아니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인정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한 진영에 불신이 있어요. 그럼 그걸 해소해 주는 게 맞잖아요. 만약에 민주당에 불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불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쪽에서 왜 불신 조장해? 이러고 그냥 넘겨버릴 일인가요? 과거에 민주당이 이제 의혹을 제기한 적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러면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른 말을 안 한다는 얘기 뭐냐면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국민들이 혼란을 겪거나 그것 때문에 반목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하게 민주당이 해가 되지 않는 한 안 받아줄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야 공천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기 전에 간단히 짚어볼 게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실
그 영국 순방 당시의 일정이 북한에 해킹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행했던 행정관 외부 이메일 사용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실도 행정관의 부주의로 벌어진 일이며 대통령실 보안 시스템이 해킹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상일 평론가께 먼저 여쭤보죠. 보안 시스템이 해킹된 것은 아니어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뭐 쓸어내릴 일은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는 데는 조금이라도 뭔가 보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다 막아요. 철저히 막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게 뭘로 이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피싱 같은 것도 기술 발전해서. 그거는 본인이 그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인데 예측 불가능한 영역은 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드라이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치를 했고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다. 계획까지 발표하면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도 다 감추려고 하는 게 대통령실의 행태인가라는 의심을 국민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주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게 처리가 됐다. 이렇게 좀 비판을 드리겠습니다. 최수연 평론가님, 네. 뭐 행정관이 외부 이메일을 쓰다 벌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불효불급하게 행정관들이 뭐 외부 이메일을 뭐 쓸 때가 있습니까? 저도 왜 벌어진 일인지. 저도 2년 반 동안 청와대 근무를 해서 이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면은 이제 저희 직원들에게 뒤가 이제 프레지던트로 돼 있는 이제 내부 메일을 쓰게 돼 있고 외부 메일은 이른바 포털 메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포털 기사 검색하는 건 할 때 기존에 있었던 계정 메일을 쓰는데 그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부에서 못 쓰게 돼 있어요. 못 쓰게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일탈해서 쓴 거죠. 실질적으로 말해서 특히나 대통령 순방에 관한 이런 그 기록이었다면은 분명히 이거는 방화벽으로 무장된 내부 메일에서만 이렇게 통용됐어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다 밖에 나가서 일하기 위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메일에다가 저장 장치 통해서 옮겨가지고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구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관들이나 비서관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청와대 공직자들이 좀 공직기강 차원에서 이건 엄격하게 제한하면 될 일이고 그다음에 외부 메일을 쓰는 건 이제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안에서 어떤 뭐 사적인 일이 있다고 절대 쓰면 안 되고 근데 외부 메일은 퇴근해서 밖에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시간 안에는 반드시 이게 내부 메일만 사용하고 그것이 엄정하게 그것을 이제 관리 감독하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조금 뭐랄까 좀 들여다보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는 정말 재발 방지가 충분히 쉽습니다. 이거는 원칙만 지키면 될 일이기 때문에 기강 확립하고 그다음에 아마 이 대통령실 행정관 원내 복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 방지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장관 오늘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시켜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해야 된다. 라는 점에 동의하는 정당과는 당연히 연대하고 손잡을 수 있겠죠. 저로서는 조국 신당이 창당되더라도 이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주연합 추진 단장으로서의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한 것이고요. 당 지도부하고 사전에 공적인 상의라든가 또는 조국 전 장관 측과의 어떤 그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신당 창당의 이유로 검찰 독재 종식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지만 자신의 범법 사실과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실 부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출마 또한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정치적 면죄부를 받아보겠다는 개인적 욕망일 뿐입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조국 전 장관은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놨잖아요. 문을 열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친정인 민주당이 안 받아주면 이게 좀 약발 막기가 쉽지 않은데 좀 연대의 선을 긋고 거리를 두는 모양새거든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받을 수가 없죠. 비정상적이잖아요. 제도 자체를 다 부인하고 사적 구제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모습 아닙니까 이게? 여당 입장하고 비슷한데. 그럼 이거는 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근대 국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위직을 그것도 그 분야를 다루는 저스티스라는 그 정의를 다루는 그 분야의 최고위직을 하신 분이
그 분야 자체를 전면으로 제도 전체를 다 부정하는 행동을 정치적으로 해서 정치 자체도 뭐랄까 악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앞으로 무엇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냥 모든 것을 본인한테 이익이 안 되면 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이러면 된다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좀 명분론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네. 실리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좀 도움이 안 됩니까? 도움이 안 되죠. 이런 거를 국민 수준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예? 그 국민을 굉장히 수준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몇몇 열렬 지지층이 얘기하는 거에 지금 귀가 혹해가지고 귀가 잡혀가지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건데요. 이거는 본인이 뭐 현 정권을 뭐 심판하는데 뭐 도움이 된다?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계속하시면 현 정권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앞서 우리가 뭐 김혜경 씨 그 법카 유용 의혹을 받고 있죠. 이제 검찰 이제 뭐 기소한 거, 그 전에 불구속 기소한 거 전해드렸는데 관련자에 대한 법원 판단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오늘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리고 또 대장동 관련된 그 김만배 씨 그렇죠. 판결도 나온. 오늘 좀 판결이 많았어요. 법원 판결이 많았는데 어제도 이날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도 있는 상황에서 네. 조국 전 장관까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이제 들어오면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투트랙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홍근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비례정당 추진단장은 절대 없다. 우리가 손절한다라는 그걸까지 쓰지만 예. 실제로 정청래 최고위는 뭐라 합니까? 우리는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나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메시지를 주목하는 게 지금 조국 전 장관은 검찰 독재 정권 청산을 얘기했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뭐라 했습니까?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는 586 청산이 아니라 검사 독재 청산이라고 그랬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 해체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현직 대표나 주요 인사들이 하는 말의 결은 똑같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 청산하자. 그러니까 방향은 다 같으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옷만 조금 다른 것을 입고 있지 우리 방향은 같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나가는 방향성이 같으니까 여기를 지지해달라. 그러니까 최소 3%만 득표하면 비례도석 얻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그런 전략으로 갈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좀 거리 좀 떨어져 있는 그렇죠. 상태에서 근거리 외교 뭔가 하지만 좀 그 여당을 향해서 좀 더 세게 네. 목소리를 내주는 역할을 좀 내심 바라는 기류도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요인이 하나 있다면 지금 명문 정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국 전 장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런데 민주당이 전면 거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겉으로는 거부하되 속으로는 지지해줘도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이른바 양면 전략을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갈 길이 멀어서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관련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신청자 면접을 이 설 연휴 전에 마쳤고요. 31명으로 알려진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를 이렇게 추리는 작업도 진작에 끝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를 2월 초로 예정했다가 연휴 이후로 늦추더니 당 지도부가 더 지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잡음이 나올 만한 지역구도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컷오프 대상자가 대거 이탈할 가능성 이걸 좀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김상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지금 제3지대가 잘 되면 제3지대가 뭡니까? 대안이잖아요. 대안.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대안인데 예. 그걸 가지고 경쟁하는 입장에서 어느 한쪽이 더 잘 되면 이쪽이 위축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굳이 잘 되게 할 필요가 없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마다할 필요는 없는 게 현실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사화 될 정도로까지 가면 국민들한테 이게 또 인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잘 조절하면서 하는 게 총선에 도움이 된다. 이게 만약에 당당하지 못해 보이는 정도까지 간다면 그거는 저는 총선에 그렇게 도움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님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뭐 지금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금 리더십이 아주 완전히 뿌리 박히지 않은 상황에서 괜히 이걸 잘못 건드렸다가 분란이 일어나니까 조금 뒤로 미루자는 측면과 그리고 내일까지 이제 말하자면은 2명이나 탈당해서 개혁신당 가버리면은 국고보조금만 많이 주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진실의 벽을 가리겠습니까? 저는 속도 조절은 할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최근 그래서 중진들 정리에 나선 것도 약간 그런 조급증의 반론이라고 봐요. 뒤에 해보죠. 네. 예. 자 그렇다고 해서 뭐 마냥 이렇게 공천을 좀 작업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당과 속도를 맞춰서 좀 늦추는 것이다. 그러나 공관위가 다음 주에는 이 컷오프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를 하게 될 거라는 공관위 관계자의 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내 전 현직 의원들을 두루 접촉하면서 직접 불출마를 권유하고 있는데 공개석상에서도 인적 쇄신 의지를 담은 발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 안에 과거를 극복해 가겠습니다. 단결과 통합을 통해서 민주당의 역량을 하나로 묶겠습니다. 떡잎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랍니다. 세 가지가 또 다른 세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예, 인재근, 문학진 등 일부 전현직 의원들에게 직접 불출마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서 찐명 밀어주기다. 당대표의 공천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예, 김상일 평론가께 먼저 여쭤보죠. 지금 인재근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김남근 변호사 공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찐명 인사로 분류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경기도에서 많은 개혁 과제들, 정책 과제들을 설계하는데 김남근 변호사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찐명으로 분류하는 게 맞겠죠. 그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이렇게 정리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선을 눈앞에 두고 총선에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냐면 총선 이후 대권 플랜이 가동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임종석 전 실장과 관련된 겁니까? 임종석 실장도 그렇고 인재근 여사도 그렇고 전체 총선을 관리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나의 진영을 강화해가지고 대권까지도 뭐 이렇게 다 염두에 두고 거기까지 쭉 밀고 가겠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냐면 이번 총선은 이미 우리가 이겼다라는 자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가다가 그러면 총선은 다 이겼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국민이 물어보기 시작하는 순간 굉장히 저는 총선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께서 뭔가를 할 때는 명분을 먼저 보여주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또 보여주고 그리고 그거에 의거해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그냥 본인이 국민들은 그런 그 판단할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툭툭 이런 걸 내놓으시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 이제 보여지는 대로 그리고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거는 대권 플랜이 가동되는 걸로 보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직접 뭐 교통정리했다는 그 인사들 뭐 일부가 이렇게 언론에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지금 뭐 컷오프 대상들도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친명계는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또 비명계, 특히나 친문계 인사들이 거기 들어가 있느냐, 뭐 이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그 작업이 뭐 임종석 전 실장에게 공천을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사실 여론조사 수치까지 공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형님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보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개입하는 거 흔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당 대표라는 사람은 그 실제로 공천에 개입하더라도 그것은 대리인이나 우회를 통해서 개입하지 저렇게 직접적으로 출마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김상희 평론가 잘 지적하셨듯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 나중에 들어온다면 친문의 구심이 될까 봐 굉장히 좀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대권 가도에 걸림돌이나 장애가 될 만한 인사들은 최소한 이번에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한 것 같은데 이런 과도한 개입이 만일 또 20% 그 명단을 공개했는데 여기 친명은 거의 없더라.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게 원래 전쟁보다 무서운 게 내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홍을 넘어서 내전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 관리를 굉장히 이재명 대표가 정교하고 치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용산과 동작을 등 25개 단수공천 지역구를 발표했습니다. 대상자 명단도 공개했는데요. 바로 눈에 띄는 곳이 서울 송파갑입니다. 송파갑에는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가 단수공천을 받았어요, 오늘. 좀 예상을 깬 결과였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그리고 안영환 전 의원 등과 좀 경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단수 공천이 됐잖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발표했죠. 워낙 이제 차이가 났다. 그러니까 압도적이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로써 사실상 이번 선거, 그러니까 이번 그 공천 과정에서 윤심의 개입 흔적이 조금 사라진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석동현 전 사무총장은 뭐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주목도가 있었던 거는 석 처장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여기를 단수 공천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친윤으로 볼 수 있는 인사는 없어요. 다만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지명도가 조금 방송 활동이나 이런 걸로 알려진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 단수 공천했는데 저는 이로써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이른바 이기는 공천, 그다음에 명분 있는 공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 가시화되는 것 아닌가 싶고 비교적 저는 이 공천 상황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 공관위가 불협화음도 내지도 않고 해서 저는 이것을 서울에서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선수들을 내보내서 오히려 서울 탈환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의 뭐 핵심 지지 기반인 뭐 영남권 아직 공천 그 면접 시작도 안 했고요. 앞으로 이제 발표될 적들이 많을 텐데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1차적으로 오늘 발표된 결과만 오늘 1차적으로 발표된 것만 놓고 보면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하시는 공천 관리는 잘 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평가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런 걸 사실을 이렇게 발표할 때는 단일 후보만 지원한 지역, 그리고 복수로 지원한 지역 이런 걸 좀 나눠서 거기에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의미 전달을 하면 그게 선거운동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오히려 KBS에서 이거를 하나 이렇게 딱 아이템으로 뽑아가지고 해주니까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석동현 그 차장 지역을 이야기해 주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제가 KBS가 뭐 그랬다는 게 아니라 KBS도 이제 기사 중에서 가장 주목도가 있는 걸 찾으니까 그게 된 건데 그거를 KBS도 찾는데 당이 그걸 못 찾았다는 거는 저희만 찾은 건 아니고 모든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그걸 찾는데 제가 이제 오해하게 말씀드렸으면 죄송하지만 어쨌든 모든 언론도 찾는데 당에서 그 포인트를 못 찾아가지고 그걸 발표할 때 그것만 좀 메시지 전달용으로 이렇게 잘 포장해가지고 발표하지 못했다는 거는 공천 관리를 무난하게 하긴 하지만 그것이 선거운동이 될 정도로 전략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발표된 단수 공천 대상 지역에서 빠진 곳들, 아직 정리를 하지 못한 곳들인데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해훈 전 의원, 하태경 의원, 그리고 이영 전 중기부 장관의 서울 성동을이 있고요. 박진 의원, 이원모 전 비서관의 강남을이 있습니다. 또 박성중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그 지역구인 서초을은 지성호 비례대표 의원과 이번에 영입한 인사죠.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가 있고요.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에는 최재형 의원의 임현희 민주평통자문위원 그리고 손석기 전 서울시 의원 이렇게 도전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께 여쭤보죠. 이렇게 오늘 발표에서 빠진 곳들은 뭐 지역구 재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경선을 붙이든지 전략 공천을 주든지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본 곳들 중에 어디를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저는 뭐 서초을하고 그다음에 서울 종로하고 중성동을 이 3개 정도가 굉장히 관심 지역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성동을은 3분 다 어쩌면 재배치가 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저 종로 같은 경우는 최재형 의원이 지금 굉장히 유력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상징화된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어쩌면 조금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고요. 서초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강남에 대한 공천, 강남 3구에 대한 공천은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역하고 지금 영입 인사가 그렇죠. 이게 컨셉 공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발표한 것은 서울에서 굉장히 많이 19개인가 발표해서 이례적인데 저는 오히려 이 전략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민주당의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당의 균열 상황도 좀 감안해가지고 아마 좀 전략적으로 배치할 것 같은데 조금 저는 뒤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평론가. 화면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성동갑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을 띄운 곳도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다른 경쟁자가 4명이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단수 공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지역도 있었고 또 오늘 발표되지 않은 지역 중에 서울 마포갑도 있습니다. 농내 의원 지역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뭐 전반적으로 오늘 김성태 그 전 원내대표가 그 백의종군 선언을 했잖아요. 저는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잘 관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정리가 현재까지는 잘 됐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게 반발이 막 터져 나와가지고 그게 막 당 전체에 막 시끄럽고 뭐 이렇게까지 가면은
문제가 되는데 그런 논란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막 완전히 뭐 친윤의 낙하산이다 뭐 이런 논란은 아직까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보는 데는 예. 그런 곳일 수밖에 없어요. 강남을 같은데 이원모 비서관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강남을에 이원모 비서관을 어디로 보내느냐, 그리고 여기는 누굴 넣느냐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윤희숙 의원 케이스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략적으로 처음에 이미지 메이킹을 잘했어요. 잘했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윤희숙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누가 와도 거기 또 윤희숙 그 의원 자체가 예비 후보자 자체가 여기가 뭐랄까 수도권에서 의석을 확장할 수 있는 중간지대 정도의 역할을 가진 곳이라 내가 거기를 가서 열심히 싸우겠다라고 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미 부여도 굉장히 잘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민주당이 정말 경쟁력 있는 사람을 그리고 또 개혁적인 사람, 참신한 사람을 꽂아가지고 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요게 나름대로 또 선거에서 많은 영향까지는 못 줘도 그래도 주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되는 곳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좀 잡음이 좀 많이 나올 만한 지역구 정리를 조금 시간을 두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아마 좀 두 분이 좀 얘기하실 만한 소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최수영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수요일 만나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오늘도 박성배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사건 키워드 보겠습니다. 전청조 징역 12년. 자, 오늘 오후에 재벌 3세를 사칭해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연인 관계로 지내는 등 각종 사기 행각을 벌였던 네네. 인물이죠. 전청조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30억 원의 상당을 편취한 전청조에게 오늘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고 무엇보다도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했습니다.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기도 해왔고 전청조는 무엇보다 이전에도 사기 혐의로 복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다시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제3범죄로서는 비교적 높은 징역 12년의 형이 선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전청조 씨의 이 경호팀장, 경호팀장이 남현희 씨 조카와 교제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 조카에게 가수 아이유 씨를 거론하면서 속였다는 진술이 재판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속인 사람이 지금 남현희 씨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청조뿐만 아니라 경호실장 이 씨도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는데 물론 경호실장 이 씨는 전청조의 전체 범행 중 일부에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검찰의 시각은 경호실장 이 씨도 21억 원을 송금받아 관리해왔고 고급 레지던스 슈퍼카를 자기 명의로 임차했을 뿐만 아니라 2억 원은 직접 귀속받았다는 취지로 기소를 했습니다만 재판부는 이 경호실장 이 씨에게는 2023년 7월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그것도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만 인정해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경호실장 이 씨도 일부 범행의 피해자였습니다. 즉 전청조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 사기 범행의 종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취지인데 말씀하신 아이유와의 교제 과실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현희 씨 조카를 이 경호팀장이라는 분이 사귈 때 경호실장 이 씨가 남현희 씨 조카와 교제를 했었죠. 그래서 경호실장 이 씨 변호인이 남현희 씨 조카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남현희 씨 조카가 실제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청조가 아이유와의 친분 관계를 운운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즉 전청조가 아이유와 자신이 동거까지 한 사이이고 아이유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했다거나 그리고 아이유와 친밀한 관계라 남현희와 그 딸이 아이유를 좋아하니까 공연 VIP석에 데려가겠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있는가를 물어봤더니
이 남현희 씨의 조카가 일부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경호실장 이 씨 입장에서는 예. 자신도 사기 범행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전총조 이와 같은 각종 거짓말에 속은 상황이었지 그 사정을 모두 다 알고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여기에 항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속아서 남현희 씨 조카를 사귀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취지의 항변을 하기 위해서 남현희 씨 조카를 법정에 불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팀장이 맞습니까? 실장이 맞습니까? 실장, 경호팀장입니다. 경호팀장도 예. 이제 속았다. 이 부분을 좀 참작했다는 거죠. 예, 재판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까지는 속은 것이 사실이지만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예. 이 경호팀장 A 씨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판시를 했는데 특히나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전 총조가 경호팀장 A 씨의 휴대전화를 빌려가서 직접 대화를 나눕니다. 예. 이 시점부터는 사기 행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 이 시점 이후에 또 몰랐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아마 이 시점 이후부터의 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가담했다는 취지. 그렇지만 전면적으로 나서지는 않았고 여러모로 범행을 뒤에서 도왔다는 취지로 종범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전청조 씨가 남을 속이면서 이제 이름을 판 유명인이 한둘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와의 일종의 친분 관계도 과시를 했는데 남현희에게 펜싱으로 일론 머스크와 대결을 하겠다고 언급을 한 뒤에 예. 마치 일론 머스크의 사인을 받아온 것처럼 과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이 일론 머스크와의 대결을 하겠다는 정 총조의 말을 들은 남현희 씨가 전 총조와 함께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이후에 전 총조가 현지에서 어느 성당에 들어가는데 한참 있다가 나오더니 일론 머스크의 사인을 제시하더랍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일론 머스크와 펜싱 대결을 한 적도 없고 예. 그 사인도 전 총조 본인이 한 것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사실 사기 범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 재판 과정에서 직접 다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전청조 씨가 옥중 편지를 써서 이것도 또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 자신이 매일 이 TV에 나오는 것이 좀 신기하다. 스스로를 우주 대스타로 지칭하기도 했는데 네. 사실 그 이제까지 들은 그 사기 행각을 보면은 네. 좀 치밀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또 이런 식의 얘기를 썼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도 의도된 행동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사실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지인들에게 편지를 자주 쓰는 게 일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지인에게 쓴 편지 내용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 편지 한 귀퉁이에 지금 이렇게 힘든 걸 보니 나는 우주 대스타가 되려나 보다라는 문구가 있다 보니 이 문구를 가리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말 같다. 지금도 대스타다. 여기 구치소에 왔을 때 TV에 내가 나오는데 신기했다는 자신의 감상을 적었습니다. 아마 전 총조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에서 자신의 의연함을 지인에게 과시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전 총조의 사기 행각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손에 꼽을 만큼 기상천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부와 경력을 과시하는 사기 행각은 지금까지 흔히 있어 왔지만 성별을 속인 경우, 물론 성별을 속인 경우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이전의 사기 행각까지 합쳐본다면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남성으로 속였다가 다시 여성임을 지칭했다가 다시 남성으로 속이는 등 시시각각 성별을 속여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기 행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전 총조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부와 경력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나는 누군가를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일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슬그머니 남에게 떠미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재판 과정에서도 내가 경호팀장에게 이 일을 가담시키게 된 거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모든 책임을 경호팀장에게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말로만 반성한다고 하지 변제 계획도 없고 그 사과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살펴볼까요? 길 막혔다고 역주행? 이번 설 연휴 때 또 워낙 연휴 때면 워낙 교통량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은데 좀 황당한 사고들이 이번 연휴에도 있었나 보죠? 실제로 설 성묘 차량들로 가득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버스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정체가 시작되자 저 멀리서 흰색 버스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는 영상이 공개되는데요. 이 역주행 비상등을 켠 채로 편도 1차로에 불과한 반대편 차선을 무려 20초가량 역주행합니다. 교차로를 앞두고는 다시 중앙선을 넘어 끼어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황당해하기도 했고 특히나 끼어들면서 즉 자신의 차량 앞에 그 끼어들음의 피해를 당한 제보자가 이 영상을 실제로 공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제보자의 영상으로 이제 이 상황이 공개된 건데 신고는 했습니까?
실제로 제보자가 신고도 했다고 합니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쓴이가 글을 작성하면서 앞에 갑자기 버스가 끼어드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살펴보는 과정에서 전방 블랙박스, 후방 블랙박스를 모두 다 봤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설 연휴인 지난 10일 오후 2시 40분경 충남 논산시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일인데 지금 전방 블랙박스에서 찍힌 영상이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죠? 후방 블랙박스를 보면 웬만한 난폭 운전 오토바이보다 더 심한 난폭 운전을 하더라. 그대로 참고 넘기기 힘들어서 난폭 운전, 중앙선 침범, 안전지대 침범으로 스마트 국민 제보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중앙선 침범뿐만이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 조사 같은 게 이루어졌습니까? 경찰이 이 사건을 실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버스에 표시된 단체에게 급한 사정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시간이 촉박한 사람이 타 있는데 너무 늦다 보니까 급했던 것 같은데 우리도 몹시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뿐만 아니라 난폭 운전 혐의 등도 조사할 방침인데 일단은 중앙선 침범은 승합차 과태료 10만 원, 안전지대 침범은 승합차 7만 원 범칙금이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난폭 운전이 실제로 성립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중앙선 침범을 상당 기간 지속하면서 교통상의 위해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도로교통법상 난폭 운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난폭 운전을 이건만 돼도 바로 벌점 40점이 부과되면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 운전자가 어느 회사에 소속된 운전자라면 아마 징계 처분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방금 본 건은 이 국도에서 벌어진 일이고 네네. 고속도로에서도 뭐 추격신이 있었다고 하던데. 지난 10일 영동 고속도로에서 상당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버스 전용 차로로 검은색 승용차가 달리고 있는데 순찰차가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고 있으니 멈추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높이더니 무려 시속 200km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상당 시간 주행을 반복하는데 200km로 달리다 보니까 순찰차의 시야에선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순찰차가 촬영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침 명절 기간이다 보니까 이 도로 교통을 관리하던 경찰 헬기가 공중에 떠 있던 겁니다. 경찰 헬기 입장에서는 시속 200km로 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면 이는 그대로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므로 추적을 시작하게 되는데 실제로 헬기가 추적을 시작하면서 이 도주 차량을 끈질기게 뒤쫓았고 야산 근처를 맴돕니다. 즉 도주 차량이 야산 근처에서 도주에 정지해 있었던 것이죠. 이 순찰차가 헬기의 지시를 받고 이 야산 근처에 도착해서 야산에 올라가 보니까 역시나 도주 차량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공조가 이루어졌고 그 공조 결과로 잡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운전자가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더군다나 무면허 상태였는데 경찰이 따라오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이 동승자 3명 중 1명도 역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는데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마지막 소식 보죠. 사라진 부적. 뭐 신년이 되면 운세들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사기 행각을 벌인 무속인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던데 복권과 관련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주 서구에서 작은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30대 A 씨가 2022년 하반기 SNS에 광고를 게재합니다. 자신이 찍어준 번호로 점집 이용객 한 명이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광고를 보고 여러 사람들이 연락을 해오는데 경남 창원에서 연락을 해온 피해자가 당첨 번호만 찍어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A 씨가 피해자들에게 한 장당 250만 원을 받고 부적을 구매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키워드에 나온 부적이 바로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부적을 가지고 자신이 지정한 곳에 묻고 4주 후에는 불태워야 복권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 A 씨가 지정한 장소는 경남 창원의 한 야산이었는데 이 지시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나름대로의 주의사항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시키는 대로 했겠죠, 당연히 피해자는. 피해자가 실제로 택배로 부적을 받아서 A 씨가 지정한 야산에 그 부적을 묻습니다. 근데 그 부적이 사라집니다. 알고 봤더니 A 씨가 광주에서 창원까지 직접 내려가서는 그 부적을 파헤쳐서 숨겨놨던 것입니다. 왜 숨긴 거죠? 피해자가 부적이 사라졌다고 A 씨에게 연락을 했더니 부적을 제대로 묻지 않았으니까 당첨 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수법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8차례에 걸쳐서 2천만 원을 편취합니다. 그 사이에 피해자는 A 씨가 직접 내려와서 부적을 파헤쳐서 숨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이렇게 돈을 사실상 뭐 뜯어낸 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사기죠. 구판까지 벌였다고 하던데.
구술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오고 가족이 죽게 된다면서 2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쓰게 만드는데 이거는 뭐 복권하고는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실제로는 구판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구판이 열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실제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이 이 A 씨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 피해자 발생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영장 신청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이 A 씨의 20대 연인인 B 씨도 동일한 수법으로 동창에게 750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추적돼 같은 수법을 썼는데 서로 따로 한 거죠. 그렇죠. 이 B 씨를 상대로도 불구속 입건해서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건의 재구성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